때는 2010년 5월 23일 한 남성이 직접 부산 강서경찰서를 찾아와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라지신 것 같아요. 아버지랑 연락이 안 된 것도 벌써 5일째라는데 전화도 꺼져 있고 제가 집에 가봤는데도 안 계세요. 이럴 뿐이 아닌데 어머니 좀 찾아주세요. 어머니 연락이 안 된 지 5일이 지났다고? 휴대전화도 꺼져 있고. 일단 신고자는 이제 부모님이랑은 따로 살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버지도 다른 데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암으로 입원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혼자 집에서 지내던 상황이었는데요. 어머니는 거의 매일 아버지가 계신 병원에 들르셨는데 한 5일 전부터 병원에 오지도 않고 전화기도 꺼져 있어 먼 지역에 사는 아들에게 이 상황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곧장 어머니 집을 갔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고 기다려도 오지 않아 신고했던 거고요. 상황이 아버지가 투병 중이시고. 어머니는 매일 간호를 하러 오셨는데 어느 날 오지 않으니. 그 5일 동안 이 전화를 끄고 어디를 가신 거지? 그러니까요. 집 안은 크게 이상한 점은 없었나 봐요. 네, 평소랑 똑같았고요. 어머니 손가방과 휴대전화가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처음에 어디 외출한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가방이나 전화기를 다 들고. 그러면 어디 외출할 때 정도의 딱 짐이잖아요. 그쵸. 네. 가방이랑. 어디 외출을 하셨다가 거기서 사고가 난 건가? 신고 5일 전부터면 이제 18일부터 연락이 끊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어머니를 보거나 뭐 연락을 나눈 사람도 없었던 걸까요? 아들 말로는 자신의 이모, 그러니까 어머니의 여동생이 18일 오전 8시 50분쯤 어머니와 통화를 나눴다고 했답니다. 통화 당시 어머니는 집에 있었다고 했고요. 평소처럼 안부를 묻고 대화를 하던 중에 갑자기 아버지가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통화하다가 이거 배터리 없을 때 꺼질 때 나는 소리. 그쵸? 맞습니다. 이 알림음이 나오더니 곧바로 전화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아버지가 입원 중이어서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는 분이었는데 전화 배터리가 없어 끊겼다는 게 이상하더랍니다. 이모 역시 그날 이후로 전화가 꺼져 있어 걱정하고 있었다고 했고요. 혹시 이날 통화하실 때 뭐 약속이 있다고 하거나 뭐 특별한 얘기는 안 했다고 했나요? 네, 남편 병원에 간다는 거 외엔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전화가 최종적으로 꺼진 게 18일 오후 2시쯤인 겁니다. 그것도 실종자가 살던 동네 인근으로 잡혔고요. 통화자는 오전에 연락을 나눈 실종자의 동생뿐이었습니다. 그럼 이상하지. 동생이랑 통화한 건 오전이니까 그때 꺼졌지만 다시 충전했다가 2시쯤 꺼졌다. 그리고 동네 인근에 잡혔다는 거는 어디 멀리 나간 것도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목격자는 없었나요? 다행히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 중 18일 오전 9시 45분경 실종자가 집 앞에서 어떤 차에 올라타는 걸 봤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차에 누가 있었는지도 보셨대요, 그 목격자분이?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차종이 묻다는 건 기억하셨습니다. 이거는 엄청 중요한 단서잖아요. 그렇지. 그럼 차량이 추적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동네에 CCTV가 많지 않아서 차량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 간 방향으로도 추적해봤지만 소득이 없었고요. 어쨌든 간에 분명히 어머님은 누군가를 만난 겁니다. 근데 아무 거리낌도 없이 그냥 차에 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만약에 무슨 차량이 이 실종과 연관이 있는 거라면은 가까운 사람에게 무슨 일을 어머니가 당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실종자 주변에 혹시 원한이 있거나 그럴 만한 인물이 혹시 있었나요? 저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동네를 탐문하면서 실종자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다들 평범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원한을 지고 살 만한 분도 아니라고 했고요. 그러던 중에 실종자에 대한 중요한 얘기 하나를 듣게 됩니다. 거기가 재개발을 앞둔 지역이었거든요. 여기저기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동네가 좀 시끌시끌해서 확인해 보니
실종자도 살던 집을 팔고 이사할 곳을 찾아보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집을 팔았다는 이슈가 하나 있었군요. 아, 그러면 큰 돈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네,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집을 산 분 얘기로는 100만 원짜리 수표 20장을 실종자에게 직접 건넸다고 했고요. 돈 때문에 일어난 납치일까요? 일단 실종자든 제3자든 수표를 썼다면 누구든 행방이 잡힐 것 같아서 발행된 수표에 추적을 걸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수표를 쓰면 추적이 되는데 이걸 누가 쓸까요? 그러니까. 씁니다. 아, 그것도 100만 원권 수표 2장을 누군가가 썼는데요. 형사님은 수표의 사용처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탁 풀렸다고 합니다. 야, 수표를 썼구나. 20장 중에 2장을 어디다가 썼길래 다리에 힘이 탁 풀리셨어요. 실종자 휴대폰이 꺼진 다음 날인 5월 19일에 부산과 김해에서 수표가 각각 한 장씩 사용됐는데 두 곳 다 나이트클럽인 겁니다. 이걸 확인한 순간 뭔 일이 나긴 났구나 싶더라고요. 어머니가 나이트클럽을 가셨을 리는 없으니까. 아, 근데 이게 나이트클럽도 두 군데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한 군데가 하룻밤에. 아니라. 확인해 보니까 두 곳 모두 30, 40대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수표를 쓰고 갔다고 했습니다. 100만 원권 수표가 들어오는 일도 거의 없는 데다 두 곳 다 남자들이 양주 한 병을 시키고 남은 금액 80만 원 가량을 전부 현금으로 받아가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인조네. 그러네요. 남자 손님 2명이. 남자 2명. 약간 이렇게 보니까 유흥을 즐기기 위한 것보다는 현금으로 이제 바꿔서 나가려고 했던 행동 같아요. 아, 근데 실종자의 수표가 왜 이 남자 2명의 손에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수표는 이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수표에 이서가 있었어요? 네, 두 장 다 한 사람의 이름으로 이서가 되어 있어서 아. 신원을 바로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실종자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 확인됐습니다. 20대 아, 이거 불안하다. 동네 사람인데 20대 후반이요? 근데 훔친 돈이었다면 이서를 제대로 했을까 싶거든요. 이 중간에 한번 이렇게 세탁된 수표였던 거 아닐까요? 저도 긴가민가 했던 게 이서한 남자에게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묻는커녕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트클럽에서 목격된 또 다른 남성에게 차량이 있을 수도 있어서 우선 이 남자부터 만나러 갔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종자의 수표에 이서를 한 이 남자를 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씨는 의외로 형사님들에게 아주 순순히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게다가 저희가 최근 나이트클럽에 간 적이 있는지 수표를 쓴 적이 있는지 차근차근 물었더니 모두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 바로 인정을 했다는 거네요. 그럼 관련이 없는 거 아닌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다 얘기를 하니까 순간 수표를 어디선가 받았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가서 확인해 볼 게 있으니 같이 가겠느냐고 했는데 그것도 순순히 협조를 해주는 겁니다. 서해에 도착한 형사님은 김 씨와 마주 앉아 본격적으로 사용한 수표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상황이 또 묘하게 흘러갑니다. 김 씨한테 수표 2장이 어디서 났는지부터 물었는데 살짝 머뭇거리더니 주운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주웠다고 합니까? 동네 길가에 있는 우체통 앞에 수표 2장이 떨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길래 그냥 주웠다고 했고요. 근데 그게 5월 18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마지막 실종된 날. 실종된 날. 그런데 그날 우연하게 우체통 앞에서 그 돈을 주웠다? 네, 몇 번이나 물었지만 우연히 주운 게 맞다고 했습니다. 마침 현금이 필요해서 수표를 주운 그날 새벽에 아는 형이랑 술을 한 잔 마시고 돈을 바꾼 거라고 했고요. 실종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우연히 그냥 주운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야, 이걸 믿어도 될까 모르겠네요. 근데 그 우체국 앞에 CCTV 보통 있잖아요. 그거를 확인해 보면 되지 않아요? 우체국을 가볼 필요도 없이 오 형사님의 김 씨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5월에 이상하게 부산에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수표를 주웠다는 5월 18일 날씨를 확인해 보니까 그날도 비가 억수로 쏟아졌더라고요.
수표는 재질이 달라서 물에 닿으면 녹거나 찢어지거든요. 근데 그 수표 2장은 거의 새 것처럼 빳빳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알아챘죠. 그래서요? 다시 김 씨를 앉혀놓고 수표 200만 원이 주워가라고 한 장 한 장 네 앞에 떨어져 있었다 그자? 비도 억수로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그걸 또 우째 봤었고?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한참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말을 바꿨습니다. 사실은 나이트클럽에 같이 갔던 형이 수표를 주면서 계산하고 잔돈을 받아오라길래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이트클럽 같이 간 사람은 누구였어요? 역시 한 동네 사람이었는데 고물상을 운영하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김 씨가 가끔 그 고물상에서 일을 했었다고 했고요. 근데 저는 어쩌면 김 씨의 이야기가 사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켜서 했다는 그 얘기가요? 왜요? 오랜 시간 김 씨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대화가 이어지긴 하는데 어딘가 일반적인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 경계성 지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 남자가 이용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님은 김 씨와 그날 나이트클럽에 갔다고 한 남자의 인적 사항부터 확인해 보는데요. 아주 놀라운 게 나옵니다. 놀라운 게 나왔다고요? 뭔데요, 그게? 남자의 집 주소가 실종자의 집 주소랑 똑같았습니다. 왜? 이것도 어떻게 된 거야? 그 이용한 사람? 40대? 그럼 가족이에요? 알고 보니까 실종자의 집 바깥에 새를 들어 사는 세입자였던 겁니다. 아, 세입자. 그러면 세입자면은 집이 팔린 걸 알고 있었겠네요. 그래서 집 앞에서 차도 태워서 간 거고. 야, 갑자기 이게 흩어져 있던 퍼즐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네요. 그 사람 이 남자가 뭐예요? 네, 이 남성 이름으로 1톤 트럭 한 대와 무트 차량 한 대가 있는 것까지도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동네 탐문을 형사님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차량이 그 세입자의 차라면 주변 이웃들이 모를 리 없지 않아요? 그러게? 왜 사람들이 그걸 얘기를 안 해준 거지? 이상하다. 저도 그게 의문이었는데요. 세입자의 집을 가봤더니 이름만 남편으로 돼 있었고 집엔 아내와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해 물으니까 사실상 별거 중인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가끔 애들을 보러 올 때만 한 번씩 집에 들르고 고물상에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도 그 차가 누구 차인지 잘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집을 거의 안 왔구나. 고물상에서 생활을 하고. 근데 그날은 왜 온 거예요? 혹시 아내분이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그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평소 실종자가 이 아내분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실종자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알았을 때도 가장 깜짝 놀라면서 꼭 찾아달라고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자기 남편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아예 상상도 못한 눈치였습니다. 남편 없이 애를 혼자 키우니까 그 집주인분이 또 굉장히 좀 잘 해주셨나 봐요. 야, 그럼 일단 그 무수 차량의 주인 이 남자를 빨리 만나봐야겠네요. 지금부터 무트를 몰고 다니던 이 남성을 최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오 형사님은 곧바로 최 씨가 운영하는 고물상으로 향합니다. 갔더니 최 씨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물상에 들어가서 경찰이라고 밝혔더니 웬 형사들이 아침부터 찾아오냐면서 대뜸 화를 내는 겁니다. 일단 저희도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잘 달래서 서로 데려왔고요. 찬찬히 나이트클럽에서 쓴 수표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날 김 씨 동생이 웬 수표를 주었다면서 한잔 하러 가자고 해서 나이트클럽에 따라갔던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평소 김 씨가 거짓말을 잘 하는데 괜히 궁지에 몰리니까 본인을 팔아먹은 것 같다고도 얘기했고요. 이거 누군가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으니까 똑같이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러면 18일 날 그 실종자를 차에 태운 거는 맞다고 합니까? 그건 맞다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잠깐 집에 들렀다 우연히 마주쳤는데 실종자가 남편 병원에 가야 한다면서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줄 수 있겠느냐고 했답니다. 그래서 정류장에서 내려줬다고 했습니다. 수표 쓴 거 말고는 뭐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는 거잖아요. 일단 최 씨가 실종자를 본 가장 마지막 목격자이기도 하고 그 이후 실종자 행적이 전혀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 씨의 동의를 얻어서 고물상가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감식을 했습니다. 뭐가 나왔나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량과 고물상 곳곳에 루미놀도 뿌려봤는데 혈흔 반응도 전혀 없었고요. 더 이상 최 씨 발을 묶어둘 명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최 씨를 기가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곧 본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맙니다. 이거한 날 저녁부터 전화기를 끄고 잠적했습니다. 원래 다음날 추가 조사에 협조해 주기로 약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서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 후로 쭉 최 씨가 전화기를 꺼놨습니다. 이때가 이미 실종자가 행적이 끊긴 지 열흘이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생활 반응이 전혀 없었거든요. 분명 최 씨가 무슨 일을 벌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긴 있어요. 그죠? 최 씨를 지금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형사님은 도주한 최 씨의 행적을 잡기 위해 최 씨의 아내부터 만나러 갑니다. 만약 돈이 떨어지거나 필요한 게 생기면 최 씨가 왠지 아내한테 연락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 하지 않고 남편이 집주인 할머니 수표를 훔친 것 같으니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남편 연락이 오면 꼭 알려달라 부탁했죠. 며칠 뒤 야심한 시각에 오 형사님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새벽 1시쯤 최 씨 아내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방금 남편 연락이 왔는데 돈이랑 입을 옷을 좀 갖고 와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느 공중전화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해서 저희도 바로 약속 장소로 튀어가서 잠복했죠. 진짜 연락이 왔네. 그냥 다니다가 본인이 떨어졌나 봐요. 그죠? 그죠. 정말 그 약속한 장소에 최 씨가 나타났나요? 네, 공중전화 쪽으로 최 씨가 두리번거리며 걸어오길래 아내와 만나는 순간 잠복해 있던 형사들과 달려들어 최 씨를 잡았습니다. 일단 수표 절도 혐의로 미란다 원칙 고지했고요. 네. 예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최 씨 반응이 어땠어요? 처음엔 저항이 심했습니다.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데 내가 유서까지 다 써놨다. 지금 독극물을 마셨으니까 나는 곧 죽을 거다. 그러는 겁니다. 방금 얘기한 유서가 이 유서예요. 그 상황에서 이걸 준 거라는 거잖아요. 부산 강서경찰서 오종환 형사가 저랑 아무 관계가 없는 일로 저를 살인범으로 몰았습니다. 너무 괴롭고 억울해서 목숨을 끊는다. 근데 이거를 형사님을 지목을 했네요. 맞나요? 네. 결박된 상태에서도 품에서 뭘 꺼내더니 읽으라고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독약을 마신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혹시나 해서 병원에 후송할 준비를 갖추고 지켜봤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서해 가는 중에도 김 씨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자식이 나를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 자기는 절대 수표를 훔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백하면 도망을 왜 가? 유서를 왜 쓰고. 스스로 혓깸을 용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쇼한 겁니다, 쇼.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김 씨가 경계선 치는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진술을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수사팀 입장에서는 자백과 시신 확보가 가장 지금 급선무인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되겠죠. 그치. 그렇죠. 최 씨를 다시 데려온 형사님은 자백을 끌어낼 만발의 준비를 합니다. 실종자 사진이 있는 실종 전단지를 진술 녹화실 벽면 전체에 붙였습니다. 시선을 어디에도 둘 수 없도록 압박하려고요. 그리고 최 씨를 그 한가운데 앉혔습니다. 그럼 눈을 뜨면 마주칠 수가 없겠네. 자기가 범인이면. 심리적인 압박이죠. 그렇죠. 김 씨 반응이 어땠어요? 들어올 때부터 당황하더니 벽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길래 금방 얘기할 줄 알았는데 최 씨가 쉽게 입을 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했죠. 저 다음 스텝도 있었구나. 이때 형사님의 전화기가 울리고 형사님은 이렇게 전화를 받습니다. 아, 그래? 찾았어? 오케이, 알았어. 당연히 못 찾았죠.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었고요.
혹시 최 씨가 계속 입을 열지 않으면 시신을 찾은 척 전화를 걸어달라고 동료 형사에게 부탁을 해놓은 거였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끊자마자 문을 쾅 닫고 조사실을 나왔고요. 그 진짜 제대로 압박이 되는 거. 밖에 나와서 지켜보니까 최 씨가 앉았다 일어섰다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조금 기다렸다 다시 조사실로 들어가서 담배 한 개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 담배다 한 대 피우고 성복해라. 교도소 가서 몸 건강하고. 형사님 저 원래 그런 놈 아닙니다 하면서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네요. 이제는 진짜 다 털어놓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일단 다른 것보다도 실종자 시신부터 찾자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최 씨가 울음을 뚝 그치더니 그거 못 찾을 건데요 이러는 겁니다.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강 속에 버려서 아마 못 찾을 거라는 겁니다. 훼손까지 했다고요? 무슨 말이야? 방송에 차마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훼손을 했습니다. 당시 오 형사님도 최 씨한테 얘기를 듣고 그 충격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했길래 그 정도로. 형사님인데 말을 잊지 못할 정도면 엄청났던. 얼마나 강력 사건 많이 하셨을 텐데도. 그러니까. 큰 드럼통에 시신을 넣고 5시간 정도 시신의 분리됐고요. 뼈를 강에 유기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가요? 안 나가죠, 방송에.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정말. 그 워딩을 다 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 끔찍해. 우리가 뭐 가끔 그런 지옥에 대한 그 모습을 화면을 그려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살인을 저지른 거죠. 용감한 형사들을 3년 넘게 하면서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살인과 훼손 뭐 많이 있었는데요. 이건 약간 다 뛰어넘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아, 너무 화난다. 그럼 그 진짜 시신을 찾을 수 없었던 건가요? 최 씨가 유기한 장소로 지목한 강에서 실종자의 두개골부터 갈비뼈, 골반뼈 등 77조각을 찾아냈고요. 직과 기록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큰 뼈들이 이렇게 다량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시신 훼손이 상당히 심한 아주 끔찍한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대요, 대체? 왜? 왜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를 했다는 겁니까? 18일 우연히 집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병원까지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옆자리에 태우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충전 중인 전화기를 깜빡하고 안 가져왔다며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더랍니다. 그 사이 피해자의 가방이 보여 몰래 뒤져봤다가 수표 2장을 훔쳤다고 했고요. 다시 차로 돌아온 피해자가 수표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돌려주고 죄송했다고 자신은 안 그러겠다고 그 용서를 빌어야지. 그 200만 원 저기 훔친 것 때문에 사람 죽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잔인하게? 네, 피해자가 남편은 병원비라면서 돌려달라고 화를 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에 화가 나 차 문을 잠그고 고물상으로 데려가 살해했다고 했고요. 이렇게 사건이 종결될 줄만 알았는데요. 얼마 후 최 씨의 또 다른 추악한 범행이 드러납니다. 또 있어? 저희 관내에서 따로 수사 중이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가정집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가위로 위협하고 강간한 사건이었거든요. 용의자 특정을 못하고 피해자 몸에 DNA만 남아 있었는데 그게 최 씨랑 동일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최 씨의 그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여죄로 드러난 강간 사건을 포함해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